세계 경제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이 유독 강했죠. S&P 500 지수의 경우를 보면은 올해 들어서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M7의 이익 추정치 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다시 M7에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시장 특히 또 나스닥이 랠리를 보인다라는 거의 의미는 인덱스지 않습니까? 이제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 형태를 구성을 하고 네, 그렇죠. 있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도 그만큼 견인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7 주가는 여전히 이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기술주 반등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 AI 플랫폼과 관련된 이제 구조 변화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3조 달러 넘어가면서 1등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AI 서버 수요 계속 폭발하고 있고 마진 역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애저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PC OS와 연계된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네네. 상당히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오픈 AI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계에서 생산성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구글도 제미나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AI 기반 광고 잘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자회사인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시장의 우려를 좀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웨이모 방식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의 실적이나 그들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강세를 보이는 국내 주식을 사야 될지 아니면은 M7 네. 원래 잘하던 요 똘망똘망한 이 친구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될지 우리 본부장님 직접 투자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들지 않으세요, 요새?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네. 받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제 저희 글로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 쪽 포지션도 당연히 있고 이제 한국 포지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산 배분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전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또 월등히 높고 네. 그다음에 기업의 혁신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여전히 이제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미국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 드리거든요. 지금 그 질문은 많이 오른 주식하고 이제 오르는 주식 중에 뭘 사야 되냐 이런 질문과 같다고도 들리고 또 하나는 이 모멘텀 주식하고 아니면 어떤 퀄리티 주식하고 또 비교하는 질문 같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올라오는 그 랠리랑 네. 구조적인 혁신 기업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냐는 거 되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굉장히 고민이 네, 깊을 것 그래서 같은데. 사실 요거를 이제 뭔가를 비교한다는 거는 그게 뭔가 비교의 공통점이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비유에 따르면 그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제가 글로벌 투자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투자할 때 단지 최근에 한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 탄력이 좋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한국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미국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좀 전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국은 아시겠지만 경기 민감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수가 되게 센 나라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 민감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움직이면 거기에 이제 따라서 상당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해왔었냐면 한국은 하나 보유해서 10년 보유하자 이런 관점보다는 주도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순환매가 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따라다녀야지만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다. 한국 시장의 어떤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와 달리 이제 퀄리티 주식이고 이익이 계속 나면서 구조적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 투자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시장이었고 2022년 3년부터 이제 AI 혁명 나오면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투자자들이 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한국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괜찮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시클리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또 주주에 대한 이익이 또 많이 배당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정부의 의지와 그 정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것들이 실제로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그렇게 행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구조적으로 좀 변한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만 과장을 보태면 2012년도인가요? 그때 12년부터 20년까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세 가지 화살, 성장축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한국 주식시장 여전히 의미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혁명이 아직 다 끝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중간 지점을 막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혁신적인 구조 그 주식들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 단순 비교해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요즘에는 복귀가 지능순이라고 네. 얘기를 하시던데 뭐 그런 이제 농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좋은 주식 좋은 섹터 예. 계속해서 관심을 두루두루 갖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님 미국 주식 전문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직관적으로 여쭤보면은 네. 어떻습니까? M7을 위시로 한 미국 네. 기업들 그래도 아직까지 뭐 한국 주식보다는 좀 낫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US 마켓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분기 들어왔고 네네. 저는 하반기 때 이 미국이 다시 한번 포지셔닝에 있어서 좀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우위를 갖고 갈수 판단하고 있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글로벌 파트인데 저희 글로벌 파트장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글로벌리 유동성 장세에 들어갔다. 네. 서로 돈을 풀려고 난리인 상황이고 서로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작년 6월부터 주가가 안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순환매를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순환매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저는 24년 5월에 단행한 유럽의 금리 인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5월에 유럽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24년 하반기 때는 또 계속 낮은 금리와 유동성 공급을 했던 중국과 홍콩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한국은 금리에서는 미국한테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 5월에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 어떤 우호적인 환경. 그러니까 네네네. 돈은 다 정책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고 금리는 낮춰져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유럽, 홍콩 그리고 한국이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 글로벌리 제대로 된 피봇에 들어가진 않은 나라는 미국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지금 2번 내리니 3번은 물 건너 갔느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리를 내려서 글로벌리 증시의 내러티브가 이제 피봇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미국에 주목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는 M7이 미국 증시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금리를 내리고 또 트럼프가 관세 잠시 숨죽이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 게 감세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고 이런 것들이 또 M7의 주식 그 실적 개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미국 특히 세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분기에는 하방 압력이 남아 있긴 하지만 특히 4분기에는 상당히 세게 보고 있다.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모처럼 속 시원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을 위시로 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계속 자신감 있게 좀 미국 주식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M7 여러 가지 뭐 AI 그다음에 빅테크를 결합시키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M7 자체의 영업이익률 이제는 역사적인 고점에서 좀 피크아웃하면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뭐 대항마, 뭐 차세대 기술주로서 브로드컴에 뭐 주목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월가의 호평도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브로드컴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죠. 대형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맞춤형 AI 칩을 설계하면서 좀 공격적인 그런 보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데 이 매그니피센트 7, M7 네. 종목에서 이제는 뭐 브로드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더 얹어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뭐 배트맨이다. 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M7 시대 이제 좀 지났다. 이제 네. 좀 질이 멸렬하고 좀 새로운 거 좀 찾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좀 종종 네. 왕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새로운 기업을 찾는다면.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긍정적이다? 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대항마가 나온다라는 관점은 그 시장이 굉장히
상당히 좋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답변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아마존 CEO가 뭐 절호의 기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감정을 넣지 않더라도 어떤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이 일어날 경우에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징. 예,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단계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저의 상상력이 아니고 많은 그 글로벌 IB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술이 도입이 되는 단계이고요. 이런 기술이 있어라고 기술이 도입되는 단계가 있고 인식을 하는 단계. 예,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와우 팩터를 느껴가지고 대단한데라고 느끼는 그 단계.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가 들어간 인프라 투자 단계 이게 2단계고요. 세 번째는 뭐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을 활성화하는 돈 버는 기업들이 생기는 단계.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넘어가서 거의 그 기술 혁명이기 때문에 전 산업으로 이제 확대되는 단계.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보통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AI 혁명이 시작된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4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오픈 AI는 뭐 비상장이었습니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그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구글이라든지 M7이 그동안에 상당히 큰 수익을 구가를 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느 단계냐라고 보면 이 M7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걸로 가자 이렇게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그럼 M7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주가가 급락하면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캐펙스나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슬로우해지는 국면이 아마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M7 같은 경우는 2025년만 하더라도 캐펙스 투자 한 4천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1천억 달러가 이제 아마존에서 나왔던 네네. 숫자고 나머지 몇백억 달러씩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즉 인프라 구축 단계인 2단계가 계속 아직까지도 수요를 받아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생각이고요. 다만 앞서 예를 들면 뭐 피직스 AI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인프라를 가지고 수익을 버는 회사들이 저는 좀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렇게 분석해주는 팔란티어나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았고요. M7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챗봇, 뭐 음성 인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뭐 트윌리오 같은 종목들도 좋았었고 최근에 좀 슬로우하긴 합니다만 이제 AI로 이제 언어 학습할 수 있는 뭐 듀오링고 같은 종목도 있었고 뭐 앱을 만드는 뭐 사용자들 도와주는 뭐 애플로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AI 가지고 그걸 돌리면 바이오 기업들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빨리 그렇죠. 그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뜨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을 사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쪽도 이제 같이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인프라에서 이제 돈을 수익 활성화되는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뭐 그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제 투자에 좀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계속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M7의 역할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향후에는 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높은 노출도 네, 그리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부분과의 어떤 강력한 시너지 맞습니다. 이런 그 효과를 두루두루 갖춘 기업이 투자자분들의 최선호 종목이 맞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연구원님, 여전히 M7 강력하다고 보십니까? 뭐 차세대 테크 기업 좀 들이댈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예. 차세대 테크 기업이다라고 하셔서 본부장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세대 테크가 이제 뭐 민간 수요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서버린 AI 관점에서도 좀 차세대 테크 기업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본부장님이 이미 말씀하신 팔란티어 같은 팔란티어. 경우에도 요거를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기 6개월 전인 24년 7월에
AI 관련된 행정명령 초안을 공화당이랑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AI 리더십을 유지하고 우리의 가장 대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AI 리더십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네네. 것으로 이제 AI를 우리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테마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로봇 그리고 뭐 팔란티어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드론 그리고 우주 우주. 그리고 이제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양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다 나왔네. 요즘 건 다 나왔는데 또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M7이 이제 민간 주도의 어떤 이야기들이었다면은 22년부터 있어 왔던 글로벌 흐름이지만 이제는 공급망이 이제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뭐 여러 서방 쪽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버린 AI 그러니까 서버린 AI.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엣지가 날 수 있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AI 행정명령 초안이 좀 좋은 어떤 좀 지표가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이온큐라든지 뭐 이런 부분 리게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와 AI에 연관되어 있는 서버린 AI 익스포저가 있는 애들은 그냥 뭐 단순히 내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한 사이클로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의 어떤 그 지능의 고도화 이런 것들은 다 AI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는 M7의 그 캐파 제공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혜는 계속 지속이 된다. 밑에 깔아놓고 수혜주를 찾는 뭐 그런 방식으로 코어 앤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핵심 위성으로 가져가시는 방법도 지금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M7은 일단 좀 밑밥으로 좀 깔고 가도 아무 걱정 없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거기에 뭐 차세대 테크 기업들을 좀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M7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 뭐 시총 순위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재미있는 그림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M7 주식 투자 측면에서 그래도 하반기에 이 친구가 제일 똘똘합니다. 제일 똘망똘망하다고 생각하는 기업 딱 한 종목만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뭐 사실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이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M7 중에서도 최근 흐름과 좀 놓고 보면 앞서 기술 혁명의 단계 이런 말씀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조금 차별화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도 4년도에는 인프라 투자 시기였다라고 규정한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상대 반도체를 공급하는 관점에서 되게 좋았고 지금도 수요가 많으니까 여전히 시가총액 1위를 수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대장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의 이 상승률만 놓고 보면 그 메타 이런 상승률이 좀 더 좋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률이 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보다도 그쪽의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이제 AI를 활용한 거죠. 반대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해놨던 그 틀에서 좀 걸리는 게 별로 없긴 네네.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이 AWS를 막 뭐 한다든지, 뭐 갑자기 애플이 막 광고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없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이 좀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관세 부담도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애플은 상대적으로 M7 대비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개인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하고 앞서 그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얘기는 뭐 계속 잘 얘기했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자율주행 이슈도 좀 있고, 그다음에 AWS 성장률도 괜찮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데 속도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냥 아마존, 저는 이게 상상력인데요. 네. 아마존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하고의 솔루션들을 굉장히 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지금 나누지 않았던 개념은 피직스 AI 말씀하셨습니다만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 네네. 이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마존이 제법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제 상상인데요. 맞아.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라는 게 내가 그동안의 패턴을 잘 학습해가지고 이런 게 좀 필요하시면 알아서 제가 해드릴게요라는 서제스천을 할 수 있는 능동형 AI에 기반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면도 크림을 제가 뭐 한 달에 한 통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알렉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마존 이커머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연계를 돼서 갈 수 있는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상상이지만 좀 해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한 종목만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저는 뭐 한 종목만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예. 사실 M7 종목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고 또 직접 투자를 단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 기업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 황 연구원님 혹시 한 종목만 말씀 가능하십니까? 한 종목만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M7 중에서는 다만 뭐 이런 접근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서 보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하반기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가다가 또 요새는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가고 있는데 지금 4월 8일 날 그러니까 이제 S&P가 이제 4,800 저점 올해 저점 나오고 나서 회복 속도를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은 증시에서 관세 불확실성은 다 잊은 듯하지만은 관세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주가 보시면은 그야말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이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불확실성은 점점 이 내러티브가 약화되는 국면에 들어와 있고 그 시점이 지금 3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이 관세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쭉 보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서 3분기에는 그런 관세 불확실성을 아직도 반영하고 있는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 뭐 저희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라든지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 이야기하길 잘했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아시고 또 제안을 주셨나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저도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뭐 M7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새로운 피봇, 긍정적인 스탠스가 더 강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좋은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황병준 연구원,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이재훈 본부장 두 분과 함께 AI 시대의 전천후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마존의 미래 전략 그리고 M7 최근 근황까지 업데이트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들 언제나 환영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기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머리를 말끔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